안녕하세요, 정근입니다. 다들 좋은 한 주 보내셨죠? 오늘은 드네프르강 전투 이야기 본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프롤로그 편에서 드네프르강 전투의 배경, 소련과 독일의 작전, 전력 등을 이야기를 해봤죠? 그에 이어서 오늘부터 본격 드네프르강 전투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드네프르강 전선의 규모를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드네프르강은 우크라이나 한복판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로지르면서 흐르고 있는 길다란 강이에요. 우크라이나를 동부, 서부로 나누고 있는 강이기도 합니다. 독일 남부 집단군은 이 드네프르 강을 끼고서 판터 무텐슈탈릉이라는 기나긴 방어선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드네프르 강 서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서부만큼은 이 방어선으로 지켜보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방어선을 중심으로 드네프르강 전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전선 길이만 해도 처음에 1000km 가까이 됐습니다.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 북쪽에서 시작해서 드네프르강을 쭉 따라서 제일 남쪽의 흑해까지 내려오게 되는 기나긴 전선이에요.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전투가 벌어졌다 보니까 양쪽 모두 독일, 소련 동원한 병력 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독일군은 우크라이나에 있던 남부 집단군이 주축이 되어서요, 러시아와 벨로루스에 있던 중부 집단군 일부, 그리고 크림반도에 있던 A 집단군까지 해서 거의 120만 명 내지 150만 명이 드네프르강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반면 소련군은 중부 전선군, 보로네시 전선군, 스텝 전선군, 남서부 전선군 등등 총 4개 전선군의 260만 대군이 드네프르강 전투에 참가하게 될 거예요. 이 거대한 전투의 스케일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집단군, 전선군을 지휘하는 장군들은 자기 말 한마디에 정말로 50만 명, 100만 명 단위의 군대가 움직였던 겁니다. 집단군 밑에 있던 한 개의 야전군 혹은 군단위급 부대가 움직여도 그 숫자가 10만 명이 훌쩍 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동부전선의 스케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해해야만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련, 독일 장군들의 입장을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작전들의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장군들 중심으로 동부전선을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아는 삼국지랑 많이 비슷해요. 삼국지를 보시면 수십만 명, 막 100만 명 단위 군대를 움직이는 걸출한 영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조조나 관우, 손책, 장비, 조자룡, 여포 등등 끝도 없이 많은 장수들이 등장합니다. 동부전선도 많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단 몇 명의 뛰어난 장군들의 명령에 따라서 100만 명 단위의 군대가 움직이곤 했습니다. 예컨대 독일 남부 집단군을 총 지휘하는 에리 본 만슈타인 원수가 있죠. 만슈타인은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한테 너무 낯이 익은 유명한 독일 장군입니다. 전격전의 천재라고 불리는 유명 인사였고 전군의 지식 나눔 방 이야기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만슈타인의 경우 자기 말 한마디에 남부 집단군과 크림반도에 있던 병사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100만 명의 독일군이 좌지우지 됐단 말이에요. 이 병사들을 모두 책임져야 했던 만큼 만슈타인의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만슈타인이 나중에 썼던 자신의 회고록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당시 자신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거듭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매 페이지마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어도 만슈타인이 워낙이나 뛰어났기 때문에 한번 쟤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독일군 내에서도 만슈타인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많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났다 한들 드네프르강 전투는 애시당초부터 독일군이 너무 불리한 전투였다. 그 사실을 저희가 명심해야 합니다. 또 만슈타인이 상대해야 했던 그 소련 장군들 역시나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는데요. 보르네시 전선군을 지휘하던 바툰틴, 스텝 전선군을 지휘하던 코니에프, 남서부 전선군의 말레노프스키 등등 이 사람들 모두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야심찬 공격을 성공시켰던 유명 스타들이었습니다. 소련군 내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던 신흥 장군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인물들과 함께 도합 400만 명의 독일 소련 병사들이 치루었던 드네프르강 전투 이야기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네프르강 전선이 형성되는 그 과정,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독일군이 쫓겨서 드네프르강 전선까지 가는 과정과 드네프르강 도하를 위해서 독일군을 밀어붙이던 소련군의 추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3년 9월에 있었던 드네프르강으로의 추격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슈타인은 본래 아조프해에서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오흐티르카까지 이어지는 약 700km 길이의 방어선을 지켜내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버틸 때까지는 버텨보려 한 겁니다. 이 방어선에서 도무지 버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완전히 내주고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서부로 퇴각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만슈타인도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어선을 지켜내길 바랬고, 이거 잘하면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히틀러 역시나 제발 거기만은 버텨줘 라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만일 독일 남부집단군이 이 지역에서 버텨내고 1943년을 끝마친다면, 잘만 하면은 다음 해였던 1944년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 강력한 방어선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독일군이 너무 약했습니다. 당장 만슈타인이 준비하던 방어선보다 조금 더 북쪽에서 독일 중부집단군한테 소련군이 강력한 공격을 가하거든요. 이 당시 독일 중부집단군은 쿠르스크 전투의 패배 이후 오르를 소련군에게 빼앗기고 데스나 강까지 후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국경선이 걸쳐진 일대에다가 독일 중부집단군이 방어선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부집단군의 경우 발터 모델이라는 이 뛰어난 장군이 남부에서의 지휘를 맡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방어전의 천재라는 이름이 붙었던 사람이고 또 히틀러의 소방수라는 별명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소방수인 만큼 급한 불 났다 그러면 얘가 항상 투입돼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었어요. 모델의 경우 독일군이 7월에 쿠르스크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방어전을 준비해 뒀었어요. 그랬던 탓에 독일 중부집단군은 오늘날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퇴각하게 되었지만 남부집단군처럼 막 수백 킬로미터를 쫓기지는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어선을 이용해서 오늘날의 벨로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등의 동유럽 국가들을 장악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독일 중부집단군의 남쪽 측면이 상당히 취약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고 독일 남부집단군과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드네프르강 전투의 주인공은 지금 남부집단군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부집단군과 중부집단군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부집단군 휘하에 제2군이 바로 이 둘의 연결고리 지역에 있었거든요. 제2군은 각각 6개의 보병사단을 갖고 있던 2개 군단이 있었는데 계속된 전투로 인해서 병사들 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제2군의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30km 떨어져 있던 셉스크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셉스크는 완전히 탁트했던 평원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제2군이 갖고 있던 약해져 있던 병력만으로는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일 제2군이 무너진다면 중부집단군과 남부집단군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요. 또한 남부집단군 북쪽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제4기갑군의 측면이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발터 모델, 이 사람이 재빨리 3개 기갑사단을 증파해 줍니다. 그래서 중부집단군의 탱크 부대들이 재빨리 아래로 내려온 거죠. 하지만 탱크 부대들의 전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얘네들 역시나 7월에 있었던 쿠르스크 전투부터 9월까지 단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어요. 3개 기갑사단의 탱크를 다 합해도 100대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약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소련군을 얘네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었죠. 한편 소련의 러커소프스키 장군이 이끄는 중부전선군은 독일군의 이런 약점을 정확히 캐치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지역을 파고들어서 독일 중부집단군과 남부집단군 연결고리를 집중 공격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독일 중부집단군 100만 명과 독일 남부집단군 100만 명의 고리를 끊고 우크라이나와 그 위에 벨라루스, 러시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독일군을 고립시키겠다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8월 26일에 소련 중부전선군의 공격이 시작되고요. 독일군은 이 지역 방어에 힘을 꽤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련군 후방에 침투한 독일군 정보원이 소련군 주공 방향을 알아내고 이거를 잘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가해질 것을 독일 장군들도 어느 정도 예상했었어요. 이에 따라서 독일 제2군과 증파되었던 탱크 부대들이 강력한 방어를 준비하고선 올 테면 와봐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4일간의 격전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은 25km만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 역시나 만만치 않았어요. 독일군 방어가 주로 북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소련군이 재빨리 눈치챕니다. 그래서 8월 27일에 소련 제13전차군단, 제9전차군단이 100km 남쪽으로 재빨리 이동해서 독일 제2군을 남쪽에서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결국 독일군은 버텨내질 못하고요. 9월 초에 퇴각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러시아 지역을 다 내주고 벨로루스까지 밀려나게 된 것이죠. 이로써 1941년과 1942년에 거두었던 성과를 독일 중부집단군이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도 중부집단군의 경우 쿠르스크 전투의 여파를 잘 받아낸 걸로 평가받아요. 소련군은 쿠르스크 전투 직후에 1943년 하반기에 남부 중부에서 모두 강력한 반격을 하지만 중부집단군을 상대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일 중부집단군은 여기서 한 1년 정도 더 버틸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얘네들도 나중에 1944년 6월에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인해서 괴멸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이죠. 자, 중요한 건 독일 중부집단군의 제2군이 물러나면서 남부집단군이 측면이, 그러니까 옆구리가 완전히 비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보시면 남부집단군 방어선 제일 왼쪽 측면에 위치하던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선이 텅 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써 만슈타인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 동부를 남부집단군이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소련군이 동쪽에서만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북쪽에서도 치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전황이 불리해졌어요. 소련군 탱크 부대들은 남부집단군 측면의 허점을 재빨리 파고들어서 미친듯이 진격해 옵니다. 9월 초에 소련 제2전차군이 벌써 우크라이나의 수도였던 키예프에서 120km 떨어진 곳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 키예프를 방어하던 건 드네프르 강이라는 천연 방어물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키예프에 주둔하고 있던 단 한 개의 사단뿐이었습니다. 이 한 개 사단 병력도 막 최전선에서 소련군과 싸우던 부대가 아니고요. 이제 보안사단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경우 우크라이나 후방에서 활동하던 빨치산 세력과 게릴라전을 벌이던 부대입니다. 그래서 게릴라들이랑 산속에서 숲속에서 전투하는 임무를 맡았던 부대였기 때문에 탱크에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소련 탱크 부대들이 밀어닥치면은 키예프를 그냥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인슈타인은 재빨리 남부 집단군 방어선 측면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겨우 3개의 보병사단만이 우크라이나 북부 측면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수백 대의 탱크를 막냔 말이죠.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드네프르강 방어선을 제대로 만들기도 전에 소련군 탱크들이 드네프르강을 건너고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할 기세였습니다. 문제는 만슈타인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보낼 탱크 부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쿠르스크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독일 탱크 부대들이 워낙 힘들었단 말이죠. 이미 급한 불 끄느라고 모든 탱크 부대들이 전투를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빼낼 수가 없어요. 마인슈타인뿐만 아니라 베를린에 있던 육군 최고 사령부도 지금 어떤 재앙이 닥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히틀러만 모르고 있었지 독일 장군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동부전선 남쪽 전체가 붕괴하게 생긴 겁니다. 대재앙이 눈앞에 있었어요. 정말 100만 명이 넘는 독일군이 모조리 포기당하게 생긴 그런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육군 최고사령부는 급히 독일 제217 보병사단을 특파하고요. 이 부대는 저 멀리 레닌그라드에서 포위전을 벌이다가 급한 불을 끄려고 남쪽으로 기차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가 어떤 도시냐? 이제 세인트 피터스버그, 그러니까 오늘날 러시아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이 도시를 잘 모르다가 최근에 러시아 월드컵 하면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경기를 많이 해서 또 알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려 1000km를 기차 타고 이동해서 네시닌까지 오게 되는데요. 네시닌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약 115km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217 보병사단과 제8기갑사단 등등 독일군 부대가 집결해서 소련군의 지금 갑자기 나타난 측면에서 가해지는 대공세를 막아보자 합니다. 독일군이 기차 타고 도착하던 그 시각에 소련 중부전선군 탱크 부대들은 맹렬히 키예프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이 굉장히 좋게도 소련 탱크 부대들은 키예프로 가는 가장 단거리 루트로 가지 않고요. 살짝 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운이 따라준 덕분에 독일군이 모여있던 네시닌을 그대로 우회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드네프르강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9월 21일에 제13군 소속의 소련군 보병들이 처음으로 드네프르강에 도달하고요. 이 병력이 도달한 드네프르강 지점이 이제 전체 드네프르강 전선에서 보자면 굉장히 북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키예프에서 86km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었고요. 소련군이 운 좋게 독일군을 마주치지 않고 재빨리 도착한 덕분에 얘네가 강에 도달했을 때 여기에는 진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소련군 2개의 연대가 재빨리 강을 건너고요. 얘네는 당시에 부교를 만들 재료도 없었고요. 다리를 놓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장비나 뭐 대포 같은 거 배를
배에다 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만 재빨리 보트에 타고 400m 너비의 드네프르 강을 도하합니다. 바로 다음날 또 다른 두 개의 소총명 군단이 드네프르 강에 도착하고요. 이 지점은 키예프에서 100km 북쪽에 위치한 지점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소련군은 여러 곳에서 재빨리 드네프르 강을 건너서 교두보를 만드는 데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9월 19일에서 26일 사이에 이미 40개의 교두보가 드네프르 강 서안에 만들어집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40개 지점에서 소련군이 강을 건너버렸다는 소리죠. 예컨대 9월 23일에 소련 제13군은 이미 35km 깊이의 교두보를 드네프르강 서안에 만들어 버립니다. 이 지역은 키예프에서 불과 100km 남짓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하지만 여기를 소련군 5개 소총명 사단이 벌써 강을 건너와서 지키고 있었고요. 독일군은 이 교두보를 제거하기는커녕 소련군이 이 교두보에서 돌파해 나오는 걸 막기도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당장 대부분의 남부집단군, 독일 남부집단군 주력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가 지금 아직 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소련군을 막아낼 수 없겠다 싶으면은 퇴각해서 드네프르 강을 건너가서 방어선을 만든다라는 것이 독일군 작전이었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 옆구리는 완전히 노출돼 있고 그 틈을 소련군이 파고 들어서 벌써 드네프르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까지 위협받고 있었고요. 이 시점에 만슈타인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부집단군한테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 퇴각 명령도 쉽게 내려진 게 아닙니다. 일단 9월 3일에 만슈타인이 직접 히틀러를 찾아가서 퇴각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히틀러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일 뒤에 9월 7일에 이번에는 만슈타인 뿐만 아니라 A집단군 총사령관 이었던 리스트 장군, 그리고 이제 쿠반에서 제17군 지휘를 맡고 있던 장군들까지 죄다 대동해갖고 다 같이 가서 제발 퇴각하자라고 히틀러한테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려진 게 퇴각 명령이고요. 그래서 9월 15일부터 남부집단군 병력들이 드네프르 강으로 퇴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히틀러는 야 지금 뭔 퇴각이냐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만슈타인은 퇴각을 바로 하지는 않고 최대한 소련군한테 피해를 주면서 기술적인 퇴각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끌면서 소련군한테 최대한 피해를 많이 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건데, 이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았던 병력마저 모두 전투에 휘말리면서 독일군이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독일군의 임시 방어선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폴타바에서 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폴타바는 키예프에서 300km 동쪽에 있고요. 드네프르 강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에 있던 도시입니다. 폴타바에서 소련군을 최대한 막아내면서 피해를 주고 독일군 보병 부대들이 퇴각할 시간을 벌여야 했던 거죠. 이 전투에서 남부집단군의 마지막 남은 탱크 부대들이 모조리 투입됩니다. 남부집단군 북부를 막아내고 있었던 제4기갑군의 4개 기갑사단, 그리고 무장친위대 기갑 척탄병사단 4개도 모조리 폴타바 전투에 투입됩니다. 독일군이 유지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장친위대 사단의 다스라이, 토텐코프 등등 탱크 부대들이 모조리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이나 남부집단군한테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부대들 죄다 폴타바에 투입하고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소련군을 막을 부대가 없게 됩니다. 폴타바를 제외해도 드네프르 강을 건널 수 있던 지점이 아직 6개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너무 약해져 있던 몇 개 탱크 부대들만 급히 드네프르 강을 건너가게 되거든요. 예컨대 지속된 전투로 약화돼 있던 제19기갑사단은 드네프르 강을 건너서 키예프에서 예비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탱크 부대들은 모조리 드네프르 강 동쪽에 남아서 계속된 전투를 벌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들 탱크 부대들을 제외한 보병사단들은 이제 먼저 드네프르 강으로 퇴각을 시작합니다. 이게 패잔병들의 퇴각이다 보니까 혼란 그 자체였죠. 평소 저희들은 독일군 하면은 유능하다 쟤네 소수정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1943년 말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드네프르 강으로 퇴각하고 있던 독일군은 그냥 완전히 맛이 가버린 패잔병들이었습니다. 남부집단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철수하던 그 모습은 그야말로 패배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2년 동안 온갖 나쁜 짓 죄다 하고 떠날 때까지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일단 얘네가 퇴각하면서 가져갈 것 다 뺏어가고 못 가져가는 건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살림살이까지 못 들고 가겠다 싶은 건 불태우고 갑니다. 재빨리 퇴각해야 했기 때문에 못 가지고 가는 거 무거운 장비 일단 버리고 가고요. 폭파시키고 이 과정에서 소각해야 했던 식량 물자를 병사들이 빼돌리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강이 해이해진 거죠. 독일군은 초토화 작전을 또 개시하는데요. 이게 그 이름만큼이나 악랄한 작전이었습니다. 독일군 퇴각하면서 마을 농장 전부 불사지르고요. 공장, 철도, 발전소, 댐 같은 시설도 모조리 폭파시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독일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살고 있던 민간인들까지 전부 서부로 이주시키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야말로 소련군 최대 자원이었습니다. 만슈타인에 따르자면은 소련군은 점령 지역이면은 60세 이하 남성을 모조리 다 군대에 동원했었다라고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간인들을 서쪽으로 다 데려가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뭐 소련군에 징집될 것은 뻔했죠, 사실. 그리고 또한 주둔하게 되는 소련군한테 물자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련군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죄다 서쪽으로 이주하게 만든 거고요. 이 와중에 또 며칠씩 장대비가 내리면서 도로는 죄다 진흙탕이 되고요. 달아나는 독일군 피난민들이 엉키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굶어 죽거나 아사하거나, 둘 다 같은 말이네요. 그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오늘날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이 초토화 작전은 독일군만 한 게 아니다. 소련군도 1941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달아나면서 초토화 작전을 벌였었거든요. 예컨대 1941년 8월 18일에 소련 NKVD 특수부대가 드네프르강에 있던 자포리자 댐을 폭파시키는데, 이로 인한 홍수로 2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합니다. 댐 폭파뿐만 아니라 소련군이 1차로 이 지역 농장 죄다 불사질렀고요. 공장, 철도 다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는 거죠. 2년 뒤에는 독일군이 또 한번 퇴각하면서 죄다 불사지르고 갔고요. 자, 이렇게 초토화 작전이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과연 총사령관이었던 만슈타인이 어떤 생각이었는가가 궁금해지죠. 이 당시 남부집단군 총사령관인 만큼이나 초토화 작전도 사실 만슈타인이 내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만슈타인의 자서전인 잃어버린 승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만슈타인이 장군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해서 남겼던 전쟁 회고록입니다. 일반인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전투나 작전 등을 이제 군인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만슈타인이 자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였던 초토화 작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제는 이 초토화 작전은 누가 봐도 전쟁 범죄와 연루된 잔인한 작전이었는데 민간인들 집 불태우고 사람들 내쫓고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만슈타인이 여기에 대해서 독일군을 옹호한다는 겁니다. 일단 러시아군이 드네프르강에 도착하면은 추격의 이점을 얘네가 즉각 공세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초토화 작전을 벌였다라고 변명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드네프르강 앞에 있는 30km에 이르는 공간은 모조리 파괴 및 소개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직접 만슈타인의 말을 좀 빌려보죠. 러시아군의 전시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비축품들,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들과 기계류 등이 이 일대에서 소개되었다. 우리 집단군의 경우에는 중요한 공작 기계류와 소와 말 등의 가축에 한정하여 소개하였다. 당연히 이 지역에서 약탈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의 군대와 달리 약탈이라 함은 독일군에게 있어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약탈한 물건이 소개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공장 물품 집적소, 집단 농장에서 우리가 징발한 물품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러시아라는 국가가 소유한 것에 한정되었다라고 만슈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슈타인의 말과는 달리 독일군에 의한 민간 약탈, 민간인 학대, 학살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2차 세계대전 정설입니다. 그래서 만슈타인이 뛰어난 장군인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자서전에서 변명을 하고 전범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참 비겁하죠. 독일군이 했던 초토화 작전은 오로지 군사적 필요성에 기반을 둔 거라고 만슈타인이 몇 번이나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인도적인 거다. 연합군이 무차별 폭격을 민간인한테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린 착한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빼앗았던 물건을 싣고 가는 데만 열차가 2,500량이 동원되었었거든요. 이런 거를 오로지 군사적 목적으로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떠서 만슈타인은 독일군과 행동을 함께 했던 러시아 민간인들이 수십만 명이 이르렀다고 씁니다. 그래서 얘네가 우리를 좋아서 떠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독일군이 강제 이주시키거나 이 사람들 끌고 간 게 아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실제로 독일군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수탈 학살하고 강제로 이주시킨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2년 동안 전쟁을 치렀던 만슈타인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굉장히 너무 옹졸하다. 장군으로서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전범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를 자기 회고록에 쓴 걸 보면은 좀 아쉽습니다. 이 사람 제가 전쟁사 공부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는데 여기서 독일 국방군의 만행을 약간 커버를 해준다. 만슈타인이 자기가 내린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남쪽에서도 소련군이 드네프르 강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바투틴 장군이 이끄는 보로네시 전선군이 남부 집단군을 돌파하면서 드네프르 강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얘네의 경우 독일 호트 장군이 이끄는 제4기갑군의 탱크 부대들과 싸우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앞서 봤던 중부전선군의 부대들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사실 이 지역이야말로 키예프를 정면에서 위협할 수 있고 독일 남부 집단군의 기갑 전력을 분수할 수 있던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이걸 알고 있던 소련군 지휘부도 재빨리 리발코 장군이 이끄는 제3근위전차군을 보로네시 전선군에 증원해줍니다. 그래서 9월 19일부터 제3근위전차군의 탱크 부대들이 보로네시 전선군 선두에 서서 맹렬히 달려나가요. 얘네의 경우 단 하루 만에 무려 165km를 진격하면서 9월 21일에 드네프르강에 도착합니다. 제3근위군의 세계군단은 키예프 남동쪽 80km 떨어진 지점에서 드네프르강을 건널 셈이었어요. 얘네가 어찌나 빨리 내달렸던지 강 건너기 직전에 연료가 바닥나서 탱크들이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T-34 중전차에 채울 경유가 보내줘야 하는데 이 경유가 보내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부대들이 진격하는 바람에 보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랬거나 말았거나 소련군 병사들은 탱크에서 내려서 걸어서 남은 거리를 갑니다. 그렇게 마침내 드네프르강에 도착하고요. 9월 22일 새벽부터 강을 건너가서 교두보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서도 소련군 보병들이 드네프르강을 건너가서 작은 교두보를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생겨난 키예프 남쪽에 한 80km 지점에 생겨난 교두보들을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라고 합니다. 이 교두보들은 키예프 바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협적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소련군이 다리를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에 두 개 교두보 모두 크기가 작았죠. 경무장한 소련군 보병들만 이 교두보를 방어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조기에 이 교두보를 공격해서 소련군을 격퇴했더라면 독일군도 한숨 돌릴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독일군이 보로네시 전선군이 드네프르강을 건넜다는 것을 24시간 동안이나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얘네를 막을 수 있던 유일한 독일군 탱크 부대가 제19기갑사단이었거든요. 19기갑사단은 전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먼저 퇴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키예프에서 잠시 재정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얘네는 사실 제대로 된 큰 전투를 벌이기에는 너무 상태가 안 좋았죠. 19기갑사단 병사들은 키예프에 도착해서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휴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강 건넌 것도 모르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9월 23일에 제19기갑사단의 정찰부대가 마침내 키예프 남쪽에 있던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를 발견합니다. 그때까지 독일 남부집단군은 보로네시 전선군 대부분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자기들이랑 싸우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보로네시 전선군이 드네프르강을 건너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련군이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 방어를 확고히 하고 이를 확장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독일군은 곧장 19기갑사단 병력을 동원해서 이 교두보를 제거하라고 해요. 쉽게 보시면 몸에 작은 혹같이 암세포가 생겨난 건데 이게 더 커지기 전에 재빨리 제거해야 했던 겁니다. 막상 독일군 주력 탱크 부대를 움직이려고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탱크 부대들은 어딨다? 아직도 드네프르강 동부에서 지연전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키예프에 있던 제19기갑사단한테 야 재빨리 대응하라고 했던 겁니다. 당시 키예프에서 103km 남쪽에 카니프강에서 강을 건너고 있던 제57 보병 사단이 있었는데 얘네한테도 곧장 소련군 교두보를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요. 독일군은 이 시점에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드네프르강을 둘러싸고 키예프 북부에 생긴 중부전선군이 만든 커다란 교두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보로네시 전선군이 만든 작은 교두보들이 키예프 남쪽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소련군 탱크 부대들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대규모 공격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 탱크 부대들 대부분은 아직도 드네프르강 동쪽에 발이 묶여 있었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대체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이제 멘탈 붕괴가 오는 거죠. 여기다가 히틀러가 드네프르강 동쪽에다가 독일군 교두보를 반드시 유지하라고 덧붙입니다. 지금 무사히 드네프르강 건너서 서쪽으로 달아나도 다행일 판에 동쪽에 남아갖고 배수지를 치라고 히틀러가 얘기를 하는 거죠. 키예프를 둘러싸고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했던 것이 바로 독일 제4기갑군을 지휘하던 호트 장군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호트, 이 사람도 독일군 내에서 꽤 유명한 사람인데요. 호트 장군, 머리가 터지겠는 거죠. 당시 호트가 갖고 있던 병력으로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뭘 포기하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트는 일단 히틀러가 말하는 드네프르강 동쪽은 과감히 포기하기로 해요. 그래서 지연전이가 뭐고 일단 드네프르강으로 재빨리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 이로써 독일군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드네프르강으로 갈 수는 있었지만 제4기갑군을 압박하던 보로네시 전선군 주력 대부분이 큰 어려움 없이 키예프로 진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독일군이 이 당시에 너무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독일군이 혼란에 빠져있던 그 시각 키예프 남쪽에 교두보를 만든 보로네시 전선군 슈야 제3 근위 전차군은 최대한 많은 병사를 강 건너로 보내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얘네들의 경우 곧 독일군이 교두보를 공격해올 게 뻔하잖아요. 따라서 독일군이 오기 전에 최대한 교두보에 많은 병력을 데려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도 소련군이 임시 교량을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3 근위전차군이 갖고 있던 탱크들이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무장하고 있던 보병들만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련군의 용감한 만큼은 칭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강 건너편까지 길이만 800m였는데 이 거리를 작은 보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밤에만 수천 명의 병사들이 드네프르강을 건너갑니다. 보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러 병사들은 수영해서 건너기도 했고요. 이렇듯이 키예프를 둘러싸고서 생겨난 40여 개의 교두보 곳곳에서 소련군이 강을 건너고 있었고요. 날이 갈수록 이런 크고 작은 교두보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빨리 벨리키브크린 교두보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는 거죠, 독일군은. 반면 소련군은 이 교두보를 강화시켜서 공세를 지속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보강이 이루어져야 했는데요. 교두보 확보를 기대했던 소련군 지휘부는 이참에 한번 과감한 공수작전을 개시해 보기로 합니다. 이 공수작전은 소련군이 지난 2년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은 미숙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만듭니다. 자, 소련군은 공격을 위해서 9월 달에 공수부대 강화 훈련을 재개하거든요. 그리고 몇 번 훈련을 한 뒤에 곧바로 공수작전을 시작합니다. 1년 반 동안 보병 역할을 하고 있던 세계 공수여단이 한 개의 임시 공수군단으로 재편되고요. 공세를 위해서 보로네시 전선군을 지휘하던 바투틴 장군한테 이 공수부대가 주어집니다. 자, 이 공수작전의 목표는 그거죠. 그래서 드네프르강 서안에 얘네를 낙하시켜서 교두보를 강화하고 독일군 포위망을 약하게 만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소련군이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선 자신들의 공중 수송 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했었고요. 두 번째는 독일군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을 얕본 게 치명적이었어요. 이 시기 소련군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거든요. 그해 2월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고 7월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군을 막아내고 역공을 가한 뒤로 사실 독일군이 정말 약해 보였어요. 그래서였는지 소련군 지휘부가 독일군의 역량을 과소평가합니다. 일단 이 공수부대원들의 낙하 지점이 너무 넓었어요. 무려 70km 길이의 지역에 병사들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에 공수부대원을 투입해서 여러 곳의 교두보를, 그러니까 드네프르강을 따라서 있던 여러 교두보를 한 번에 다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욕심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여기에다가 날씨로 소련군을 도와주지 않는데요. 비가 온종일 내리는 바람에 작전이 24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게다가 날씨 때문에 작전에 필요한 연료가 다 도착하질 않아요. 이 때문에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3개 공수여단 중에서 2개만 실제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련군이 작전에 쓸 수송기가 부족했던 것도 문제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대를 낙하 지점까지 실어 나른 다음에 이 수송기들이 기지로 돌아와서 두 번째 부대를 싣고 또 같은 지점으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 때문에 두 개의 여단이 낙하 지점에 성공적으로 투입되는데도 몇 시간이나 넘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감안하고서도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소련군 지휘부가 상황을 낙관한 거예요. 이 공수작전이 성공한다면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는 매우 강화될 것이고 소련군이 곧장 키예프를 함락시킬 수도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에 독일군이 소련군 예상대로 진짜 약해 빠졌다면 이 작전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겠죠. 소련군이 모르는 사이에 독일군 1개 기갑사단, 1개 기갑척탄병사단, 그리고 3개 보병사단이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군의 방어 배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련군은 작전을 감행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소련군의 공수작전이 어떤 비극으로 끝났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9월 24일 저녁 7시 30분에 일몰을 24분 앞두고 소련군 공수부대원들이 낙하 예정지에 도착하게 되어 소련 제3, 제5 공수여단의 병사들이 강화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소련군의 실력이 아직 미숙했던 탓에 낙하 예정지 사방으로 강화병들이 분산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해가 지면서 너무 어두우니까 수송기들이 어디다 병사들을 떨어뜨려야 할지 헷갈렸던 겁니다. 이들 공수부대원들 중 4분의 1만 낙하 예정지 10km 이내에 도착합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여기저기 죄다 흩어지게 돼요. 예컨대 제3 공수여단 소속의 니지벤코, 이름이 어렵네요. 니지벤코 하사는 해발 300m 상공에서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낙하산 타고 떨어져 보니까 본래 낙하 예정지에서 무려 30km 떨어진 지점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소련군의 공수작전 수행력이 형편없었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이 소련의 공수부대원들은 정말 용감했고 또 훈련을 잘 받은 정예 병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소련군 보병부대에서 1년 반 동안 계속 전투를 하다가 마침내 공수작전에 투입됐던 건데요. 정말 실력이 뛰어났던 정예병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사들 대부분이 이렇게 형편없이 준비된 작전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지에 내몰리게 된 거죠. 일단 이렇게 작전 첫 번째 단계였던 강화부터 개판이었다는 거죠. 병사들이 여기저기 죄다 흩어져 갖고 이건 뭐 싸울 수도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정말 재수없게도 마침 독일 제19 기갑사단의 선도부대가 이미 소련 공수부대 낙하 예정지에 도착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제19 기갑사단은 키예프에서 한창 쉬고 있다가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 소식을 듣고서는 곧장 전투단을 꾸려서 남쪽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야, 쉴 데도 없네 이러면서 많이 욕을 하면서 아마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낙하산 탄 애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네 뭐야 이러고선 독일군 병사들이 하늘에 막 총을 쏘게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됐어요, 사건이. 말 그대로 소련군 공수부대원들이 독일 기갑척탄병 연대 바로 머리 위에 떨어지거든요. 이 정도로 소련군이 재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소련군이 재수 없었다기보다는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을 실행하는데 독일군 방어 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었던 소련군 지휘부를 탓해야죠. 그래서 독일군 병사들은 기관총과 자신들이 휴대하고 있던 소총으로 소련 강화병들을 마구 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수부대원들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강화 도중 전사하게 되고요. 거의 일방적인 사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안전하게 강화를 완료한 공수부대원들도 이어지는 독일군과의 교전에서 대부분 전사하게 됩니다. 워낙 병사들이 흩어져 있었고 낙하지점도 넓었던 탓에 하나하나 독일군 부대한테 각계격파당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사냥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공수작전이 대재앙으로 끝나게 돼요. 자, 9월 24일에서 9월 25일 사이에 있었던 소련군의 공수작전은 대실패였고 이를 한번 종합해서 봐야겠죠. 공식적으로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 그러니까 키예프에서 80km 남서쪽에 있던 이 지점에 4,575명의 공수부대원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첫날 24시간 동안에만 900명이 독일군한테 사살당하거나 포로로 잡혀요. 200명은 소련군 전선 후방, 그러니까 같은 편 땅에 떨어집니다. 나머지 1000명의 공수부대원은 진짜 목숨 걸고 싸워서 소련군 교두보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하고요. 나머지 병사들은 고립돼서 나중에 살해당하거나 혹은 빨치산에 합류해서 싸우게 됩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소련군의 공수작전은 아무 성과도 없이 뛰어난 실력의 병사들만 사지로 내몬게 되고요. 두 개의 공수여단은 그냥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때의 실패로 인해서 소련군 지휘부는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공수작전에 회의적이게 돼요. 야, 그거 대실패잖아, 하지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전이야 이렇게 실패할 수 있지만 매번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소련군 지휘부로 인해서 죽어갔던 그 수많은 병사들은 참 이야기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저희가 앞에서 봤던 소련 중부 전선군, 그리고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의 보로네시 전선군, 얘네 둘 이야기 모두 드네프르강 전투 북쪽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두고 벌어졌던 방어전들의 사건이고요. 반면 드네프르강 전선이 우크라이나에서만 1000km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선 중부와 남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드네프르강 전선의 중앙부를 공격하고 있던 것이 소련의 스텝 전선군이었거든요. 스텝 전선군을 지휘하던 코니에프 장군은 보로네시 전선군의 바툰틴 장군보다 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텝 전선군이 공격하던 이곳 중앙부, 드네프르강 전투 중앙부는 마지막 남은 독일 탱크 부대들이 목숨 걸고 지연전을 펼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웠어요. 앞서 얘기한 폴타바에서 독일군은 9월 23일까지 끈질기게 전투를 벌이고요. 같은 시각 북쪽에선 이미 벨리킨 부크린 교두보가 만들어졌었고 키예프를 둘러싼 여러 지점에서 소련군이 드네프르강을 건넜었죠. 그러나 여기만큼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독일군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폴타바에서 지연전을 펼쳤느냐? 바로 독일 제8군이 퇴각할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랬어요. 독일 제8군은 지난 2달 동안의 전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부대였거든요. 제8군은 대부분 보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차량도 거의 없어서 매우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잘못하면 한 개 군 전체가 드네프르강을 건너기 전에 따라잡혀서 포위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제8군이 포위돼서 섬멸당한다면 이건 또 10만 명이 넘는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되는 독일군이 무너진다는 소리니까 독일군 탱크 부대들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일단 제8군이 드네프르강을 건너게 되면은 곧장 폴타바를 버리고 탱크 부대들도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퇴각할 셈이었어요. 당시 제8군 그리고 독일 탱크 부대들이 건널 수 있는 드네프르강 지점은 폴타바에서 181km 떨어진 체르케스카, 100km 떨어져 있던 크레멘추크, 이 두 곳의 도시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하던 키예프에서는 남쪽으로 157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드네프르강 전투의 규모를 아시겠죠? 그래서 전선이 강을 따라서 끝도 없이 길게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독일 탱크들이 체르케스카, 크레멘추크 이 두 곳에 작은 다리로 모조리 몰려들었던 거예요. 독일군 탱크, 차량, 피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서로 못 건너가서 난리였어요. 반면에 소련군 폭격기가 만약에 한 발의 폭탄이라도 이 다리에 맞췄다, 폭탄을, 그러면은 정말 독일군 다수가 발이 묶였을 텐데 많이 아쉬워요. 아니 도대체 왜 소련 공군은 이 다리를 폭격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합니다. 독일군 병사들도 도대체 왜 소련군이 다리에 폭탄을 안 떨어뜨리는지 의아해합니다. 뭐 자기들한테야 행운이 따라준 거죠. 하지만 독일군 기계화 사단이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방어 준비를 하기 전에 이미 소련 스텝 전선군은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교두보를 만들었었습니다. 소련 스텝 전선군 전위 부대가 9월 25일과 26일 밤에 크레멘추크 남쪽에서 드네프르강을 건너버린 거죠. 이로써 스텝 전선군도 드네프르강에 두 개의 교두보를 만들어냅니다. 당시 독일 제8군한테는 이 교두보들을 막을 병력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근처에 있던 독일 제106 보병사단의 전투단만으로 소련군 교두보를 포위해야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인슈타인은 제8군과 제1기갑군의 병력을 차출해서 스텝 전선군이 만든 중남부의 교두보를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따라서 제1기갑군의 병력 일부가 차출돼서 급히 소련군 교두보를 막으러 보내줘요. 여기보다 더 남쪽에서 독일군은 역시나 퇴각하느라 바빴습니다. 독일 제1기갑군의 주력 병력은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로 퇴각하거든요. 여기는 키예프에서 남서쪽으로 400km 떨어진 곳입니다. 드네프르강을 끼고 있는 공업 도시인데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마인슈타인은 중요했던 제1기갑군이 무사히 드네프르 방어선까지 퇴각했으니까 한숨 놓았죠. 하지만 이때 히틀러가 또다시 커다란 댐과 수력발전소가 있는 자포리자에서 물러나지 말고 교두보를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드네프르강을 끼고서 배수진을 쳐서라도 강 동쪽을 지켜내라는 거죠. 히틀러는 항상 경제적인 목표에 주목했었는데요. 역시나 드네프르강에 댐이 있던 지역만큼은 지켜내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여긴 진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지역이었는데 말이죠. 여길 지키기 위해서 제40기갑군단에 있던 6개 사단과 6개 사단과 제9기갑사단이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남들은 다 드네프르강 건너서 달아나고 있는데 얘네만 강 동쪽에 남아서 소련군의 막강한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게 된 겁니다. 이 지역에는 그 어떤 준비된 방어선도 없었어요. 방어하기 유리한 산악지형도 없었고요. 그냥 평탄한 지형이었습니다. 소련군 탱크가 몰려면 맨몸으로 받아쳐야 했던 거예요.
얼마 남지도 않았던 독일 남부집단군의 탱크들이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방어전을 위해서 이곳에 투입되어 했습니다. 마인슈타인이 갖고 있던 유일한 예비대였던 제506 중전차 대대도 이 지역 방어를 돕기 위해 투입되어 제506 중전차 대대의 경우 45대의 신형 타이거 탱크로 무장하고 있었고요. 막 독일에서 새로 도착한 온전한 상태의 부대였거든요. 이 부대 역시나 히틀러의 명령으로 무의미하게 드네프르강 동쪽 교두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얘네가 갖고 있던 모든 전력을 다 써도,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해서 부딪혀도 소련 탱크 부대를 막아낼 가능성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히틀러가 거의 히스테리를 일으키면서 명령을 해댔기 때문에 여기에 대고 독일 국방부 장군들이 대놓고 항의를 못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런. 그렇습니다. 하며 드네프르강 방어선 가장 남쪽에서는 독일 제6군이 방어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독일 제6군은 이름이 좀 낯이 익어요. 네, 스탈린그라드에서 전멸했던 그 독일 제6군입니다. 얘네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완전히 새로운 병사들을 모아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얘네 역시나 남부집단군에서 아직도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제6군의 경우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방어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얘네는 멜리토폴이라는 도시를 방어해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중요한 건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철도와 길이 다 멜리토폴을 통한다는 거죠. 히틀러는 끝까지 우크라이나 남부와 그리고 크림반도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방어 준비도 돼 있지 않은 평탄한 지형에서 드네프르강을 등지고 배수진을 쳐라 라고 제6군한테 방어전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제6군이 큰 어려움에 봉착한 건데요. 만약에 독일 제6군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크림반도에 있던 독일 A집단군 약 30만 명도 한꺼번에 포위되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은 히틀러가 자초한 거예요. 독일 장군들은 제발 크림반도 포기하고 효과적으로 방어선을 만들자고 간청하지만 히틀러가 무대뽀로 싫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제6군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멜리토폴에 도착해서 쉴 틈도 없이 방어선을 곧바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삽 들고 맨 땅을 파서 참호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련 탱크 부대들이 불과 며칠 뒤에 쫓아와서 대규모 공격을 가해요. 그래서 9월 26일에 제5충격군 제44군이 독일 제6군 왼쪽 측면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독일 제6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서 막아요. 사실상 남아있던 모든 탱크와 물자를 동원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리해서 공격했던 소련군 피해가 컸어요. 공격을 감행했던 소련군은 5일 동안 180대의 탱크를 잃고 결국 전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9월 내내 만슈타인과 독일 남부집단군은 사실상 소련군 공격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복싱을 하는데 상대방이 날리는 잽만 간신히 막으면서 카운터도 못 날리고 버티고 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만 키예프를 위협하고 있던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만큼은 독일군이 우리가 밀리는 상황이지만 여기만큼은 공격해서 없애버리자 라고 생각합니다. 포트 장군이 이끄는 독일 제4기갑군은 남아있던 탱크들을 모아서 키예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공격에 필요한 병력이 집결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말씀드렸던 독일군 주력 대부분이 그때까지도 드네프르강을 건너느라 바빴고 더러는 강 동쪽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었잖아요. 얘네가 무사히 강을 건너서 퇴각한 다음 모여서 이제 싸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퇴각 과정이 워낙 대혼란이었기 때문에 이 병력들 집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독일 제19기갑사단과 제57보병사단이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를 포위하고 맹렬한 포격을 퍼붓습니다. 근데 공격받는 와중에도 소련 공병들은 드네프르강에 다리를 만드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드네프르강에 서의 승리를 누구한테 그 공을 돌려야 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 공병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다리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9월 26일부터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에 소련군 탱크와 대포가 건너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보트 타고 보병만 오고 가고 했었는데 다리가 놓이면서 이제 탱크들이 모여드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이 교두보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불과 8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했습니다. 자, 소련군이 교두보를 이렇게 더 강화하기 전에 어서 제거해야 했어요. 독일군은 탱크 부대들을 모은 다음에 9월 29일에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를 공격하거든요. 하지만 독일군 탱크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던 소련군 탱크와 대전차포와 만나게 됩니다. 독일군은 깜짝 놀라죠. 아니 얘네 대체 언제 다리를 만든 거야?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소련 보르네시 전선군은 이미 19개나 되는 소총병 사단을 교두보 방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겁니다. 19개 소총병 사단이면은 약 7만 명 내지 8만 명의 병사들이 드네프르강을 건너와서 교두보를 방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전투에서 소련군은 2,800명의 사상자를 내지만 끝까지 버텨서 독일군 공격을 물리치고요. 교두보도 지켜냅니다. 독일군 역시나 계속 방어 지점을 공격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독일군도 교두보를 포위하고 방어태세로 전환합니다. 이곳 외에도 소련군은 추가로 여러 교두보를 확보해내고요. 독일군은 여기를 또 공격하고 포위하기 위해서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왔던 소련군이 워낙 많았고 여기저기 소련군 교두보가 있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전투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전투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중요한 전투들만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저희가 명심해야 하는 사실은 독일군한테는 이 크고 작은 40개가 넘는 교두보를 전부 막아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독일군 숫자도 뭐 100만 명이 넘으니까 이거 방어할 만해 보여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00km가 넘는 드네프르강 방어선을 따라서 소련군 교두보도 다 막고 강가에 앞으로 건너오는 소련군 지점도 막고 만일 있을 소련군 돌파에 대비할 병력도 있어야 되고 뭐 단순히 이 모든 거를 해낼 여력이 독일 남부집단군한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일단 퇴각이 너무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고요. 또 다른 원인은 독일군이 소련군을 너무 얕잡아 본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9월 말에 독일 제4기갑군은 드네프르강 동쪽에 유지하던 교두보를 포기하고요. 히틀러는 드네프르강 동쪽에도 우리 땅 하나 있어야 돼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독일군 탱크 부대들이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서안으로 퇴각해요. 이때 퇴각한 제4기갑군이 키예프 북쪽에 있는 소련군 교두보를 막아내는 임무를 맡습니다. 한편 독일 제8군이 키예프 남쪽에 생겨난 벨리키 부크린 교두보를 비롯한 위협적인 소련군 발판을 막을 거고요. 9월달 동안의 혼란스러운 퇴각이 그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이제 독일군은 대부분 드네프르강 서쪽에 있었고요. 소련군은 동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를 완전히 해방시켰죠. 그리고 드네프르강을 건너와서 서쪽에 크고 작은 교두보 40여 개를 만들어 뒀고요. 남부집단군을 총지휘하던 만슈타인이 보기에 상황은 안 좋았지만 생각하는 만큼 치명적이거나 뭐 대재앙이진 않았어요. 일단 독일군이 퇴각하면서 전선이 700km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그 혼란 속에서도 무사히 달아나는데 성공했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뭐 부상병 20만 명도 데리고서 온전히 퇴각할 수 있었고요. 갖고 갈 것도 다 짐 싸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법 성공적인 퇴각이었고요. 비록 소련군이 드네프르강을 건너왔다지만 이 교두보들 지금 현재는 모두 포위되어 있었고요. 소련군이 당분간 이 교두보들을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적어도 만슈타인이 보기엔 그랬습니다. 이 교두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독일에서 출발한 새로운 부대들이 동부전선으로 오고 있었고요. 만슈타인은 그 시점에 독일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어요. 다만 자기가 드네프르강 전투에서 소련군 공격을 막아내고 강력한 방어선을 만들어낸다면 독일이 승리하지는 못할지언정 무승부로 비기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만슈타인과 그 독일 장군들 생각이 너무 안일했죠. 소련 지휘부는 일단 드네프르강을 건너는 다리가 완성되고 현재 만든 교두보들의 충분한 물자가 보내지기만 한다면 매우 쉽게 드네프르강 전선에서 독일 남부집단군을 박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다리가 완성되는 게 중요했죠. 지금까지는 물자가 보트 타고 배 타고 또는 작은 부교를 건너서 보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찔끔찔끔 보내지고 있었는데 다리가 생긴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막 콸콸콸 물자가 교두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지금 확보해둔 교두보에서 소련군이 쏟아져 나오고요. 독일군 방어선이 붕괴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오늘 드네프르강까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난번 편에 독일군과 소련군의 전력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전력 이야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오늘 벌어졌던 추격전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전투에서 왜 독일군이 밀렸고 왜 소련군이 이기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더욱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사실 정말 많은 우크라이나의 크고 작은 도시들과 지형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옆에 지도가 있어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당장 외국이고 그렇게 잘 알려진 나라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근데 드네프르강 전선이 워낙에나 크기 때문에 지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쉽게 요약을 최대한 했고요. 앞으로 드네프르강 전선을 이야기할 때 계속 나오게 될 굉장히 유명한 큰 도시 몇 개만 오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거는 키예프를 비롯해서 드네프르강을 따라서 나오는 서너 개의 도시들인데요. 이 서너 개 도시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게 될 건데 제가 그때마다 여러 설명을 계속해서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육지전이 그래서 복잡한 것 같아요. 옆에 지도가 있어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팟캐스트에서 제가 구두로만 이걸 전달을 하기가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즐겁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등장하는 부대 이름도 너무 많았는데 부대 이름을 최대한 요약을 하려고 했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마인슈타인이 썼던 자서전에 잃어버린 승리에 자신이 어떻게 부대를 운영했고 어느 부대가 어디로 이동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제 책을 옮긴 분이죠. 번역하신 분도 거기에 이제 주석을 다셨는데 독자들이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부대들이 여기저기로 너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게 주석까지 붙여 두셨는데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당시 독일군이 워낙에나 퇴각 과정에서 뒤엉켜 있었고 전황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보시면은 뭐 구체적인 작전 세우기도 전에 그냥 준비되는 부대부터 여기저기 다 섞어갖고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워낙에나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등장하는 장군들 이름도 최대한 다 뺐어요. 너무 인물이 많아서 이거 삼국지가 아니라 거의 대하 드라마 하나가 나올 정도로 인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다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음 편부터는요, 저희가 조금 독일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많은 전쟁사 책들에선 소련군 이야기에서 서술하는 과정이 많았는데요. 특히 드네프르강 전투를 다루고 있는 유튜브의 다큐멘터리도 이제 러시아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미국 영어 번역을 입혀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 얘기한 게 많은데요. 저희들은 좀 독일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일단 마인슈타인이 썼던 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사실 드네프르강 전반전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드네프르강 전선까지 독일군이 어떻게 해서 쫓겨갔고 소련군이 교두보를 확보했는지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니까요. 이 교두보를 확장해 나가면서 드네프르강을 돌파하는 그 과정이 이제 전투의 본격적인 서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서막과 본편 내용은 저희가 다음 편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편들에서 이야기할 이 드네프르강 전투의 자세한 과정은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드네프르강 전투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군의 지식 나눔 방 애청해 주세요. 인터넷에서 유일한, 그것도 한국어로 정말 유일무이한 동부전선 채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많이 준비해서 다음 편에서 또 드네프르강 전투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고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세요.